아주 작은 습관의 힘. 구독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파트 1.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챕터 1. 평범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는 것이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파산했다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느릴지라도 말이다.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는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잠재력 잠복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일 뿐이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영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우리가 얻어낸 결과들은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사실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 있다.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의 표현에 따르면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문제 1.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원한다. 입사 지원자 모두 구직을 바란다. 목표는 늘 거기에 있었다. 결과에 차이가 생긴 건 지속적으로 작은 개선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시행한 것 그뿐이었다. 문제 2.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 목표 뒤에는 이런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목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는 다음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을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게다가 목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오판이다.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이다. 이는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없는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낮춰라.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주제다. 챕터 2.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데 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층은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살을 뺀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챔피언십을 따낸다거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목표 대부분은 2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은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가장 안쪽의 세 번째 층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설, 편견들 대부분이 2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금연을 하는데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라고 하면 작은 차이지만 이는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다. 우리는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날씬해지고 싶어. 이번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한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본질적인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믿을 경우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쉽다. 그래서 행동과 정체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있는 유형의 사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자아상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한 가지 모습의 정체성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다.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들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자기 정체성을 수정하고 확장해야만 한다.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변화는 다음의 간단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2.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지역사회든 자신이 되고 싶고 원하는 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당신의 주요 기준과 가치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이는 중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지는 알고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은 단계들을 밟아나갈 수 있다.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다.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챕터 3. 무엇이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 1898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행동은 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습관은 엄청나게 유용하다. 뭔가를 의식하는 과정은 뇌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습관을 조정하고 삶의 기본적인 일들을 더 쉽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도전들을 포착하고 다음에 벌어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자유로워진다. 이처럼 지금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준다. 습관을 세우는 과정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단계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 이 패턴은 모든 습관의 중추로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똑같은 순서로 이 단계들을 밟아나간다. 먼저 신호가 있다. 신호는 뇌가 행동을 시작하게끔 자극한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 명예, 권력, 칭찬과 인정, 사랑과 우정, 만족감 같은 2차적인 보상이 예측되는 신호를 찾아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정신은 보상이 어디 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 환경을 분석한다. 신호는 보상에 가까워지는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에 이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열망은 두 번째 단계로 모든 습관 뒤에 있는 동기적 힘이다. 동기나 욕망, 즉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행동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변화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이다. 반응은 우리가 수행한 실제 습관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반응은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습관은 내게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반응은 보상을 가져다 준다. 보상은 습관의 최종 목표다. 신호는 보상을 알아차리는 일에 관한 것이다. 열망은 보상을 원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반응은 보상을 얻어내는 일이다. 이 4단계는 신경학적 피드백 순환, 즉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체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자동화된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 사이클을 습관 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작동하고 활성화되는 끝없는 피드백 순환골이다. 예를 들면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간다. 신호. 뭔가 보였으면 좋겠다. 열망, 전등의 스위치를 켠다. 반응, 뭔가 보이길 바라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보상. 우리는 스위치를 켠다는 생각을 미처 하기도 전에 수없이 이 단순한 습관을 행해왔다. 몇 초 안에 이 4가지 단계를 모두 밟은 것이다. 이 4단계들을 반영해 좋은 습관을 고안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 틀을 세워야 하는데, 이 틀을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이라 부른다.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이 규칙은: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셋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 법칙은 스포츠, 정치, 예술, 의학, 코미디, 경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칙들은 어떤 도전에 맞닥뜨려도 이용할 수 있다. 습관마다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진 않다. 파트 2. 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챕터 4.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 습관을 목록화하라. 아직도 어떤 습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이 행동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이 습관은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나가는 한 표가 되는가? 위배되는 한 표가 되는가? 행동 변화는 늘 인식에서 시작된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습관 점수표를 작성하는 것 같은 전략은 자신의 습관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지 집중하게 되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챕터 5.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계획을 세우고 문장으로 계획표를 끝마친 집단이 더 높은 실행력을 보여줬는데,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실행 의도라 한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습관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실행 의도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 2가지 신호에 반응한다. 실행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실행 의도가 목표를 유지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연구는 수백 가지나 된다.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그렇기에 언제 올지 모를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 일단 실행 의도가 마련되면 동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습관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과 일상에서 실행 의도를 사용할 방법은 제법 많다. 그중 스탠퍼드 대학교의 포구 교수가 제시한 습관 쌓기 전략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습관 쌓기의 핵심은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것이다. 이 기초적인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고 나면 작은 습관들을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더 큰 습관을 쌓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1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현재의 일상적인 일들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이미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해보자. 일어나서 침대를 정돈하고 샤워를 한다. 그런데 매일 밤 책을 더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해보자. 습관 쌓기를 확장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 위에 책을 한 권 가져다 놓고 샤워를 한다.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즐겁게 읽을 책 한 권이 베개 위에서 당신을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구독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챕터 6.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르긴 해도 특정한 행동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교회에서는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어두운 길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방어적인 태도로 행동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변화 대부분이 내적이 아닌 외적인 환경에 따라 일어난다. 1936년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강력한 함의를 담은 간단한 공식 하나를 만들었다. B=FP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관계다. 어떤 습관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신호를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주변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누군가에게는 소파가 매일 밤 1시간씩 책을 읽는 장소가 된다. 또 누군가에게는 소파가 퇴근 후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맥락의 힘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을 하나 더 알려준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는 것이다. 더욱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가? 더 큰 방, 옥상, 테라스, 고가의 구조물이 있는 건물로 가라. 특정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와 관계된 것, 일상적인 일을 하는 장소에서 나와라.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 현재의 환경을 다시 설계하거나 배치해보라.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요리하는 공간을 분리하라. 한 공간에서는 한 가지 일만 하라. 공간을 따로 쓸 수 없다면 책을 읽는 의자, 글을 쓰는 책상, 밥을 먹는 식탁처럼 방을 활동 구역별로 나눠라. 예측 가능한 행동을 바란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습관이 쉽게 형성된다. 챕터 7.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 엄청난 자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를 최소화한 사람들이다. 자제력을 발휘할 일이 무척이나 적다면 자제하기도 쉽다. 인내, 열정, 의지는 성공의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이런 자질들은 더욱 규율 잡힌 사람이 아니라 더욱 규율 잡힌 환경에서 더 잘 발휘된다. 나쁜 습관을 그 근원부터 베어내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접근 방식이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끊어라 라든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이 실행안들은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배치한 것이다. 분명하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라다.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의지를 새로이 투입하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더 써라. 이것이 자제력의 비밀이다. 파트 3.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챕터 8. 왜 어떤 습관은 더 하고 싶을까? 도파민의 중요성은 1954년에 부상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가 실험을 통해 갈망과 욕구 뒤에 자리한 신경학적 과정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도파민 분비를 차단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삶의 의지를 잃었다. 먹지도 성행위를 하지도 어떤 것에도 열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다. 마약 흡입, 정크푸드 섭취, 비디오 게임 하기, 소셜미디어 검색처럼 고도로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다.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가 아니라 코카인을 봤을 때 도파민이 파도처럼 분비된다. 보상이 예상될 때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의 동기가 생겨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이런 시각은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즉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혹 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작동한다. 데이비드 프리맥 교수의 이름이 붙은 이 법칙은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하지 않을 행동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유혹 묶기 전략을 앞에서 살펴본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줄 규칙들을 만들어보자. 1.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2.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싶은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모닝커피를 마신 후에 어제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해야지. 2.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신문을 읽어야지.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은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먹고 회사로 복귀한 뒤에 고객 3명에게 전화해야지. 2. 고객 3명에게 전화한 후에 ESPN을 봐야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은 결과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고객 3명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고대하게 만든다. 그것이 신문을 읽는 것 또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초정상 자극은 현실 세계를 강화한 것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증가시킨다. 유혹 묶기 전략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연관지어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챕터 9.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찰스 다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기응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썼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의 행동을 이끈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어떨 때는 기억해내지 않고도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른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썼다. 사회의 관습과 삶의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스며 있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1. 가까운 사람. 2. 다수. 3. 유력자이다. 일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라. 2. 다수를 모방한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을 보고 행동 방향을 찾는다.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될 때 변화는 매력적이지 않다. 반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와 합치될 때 변화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 된다. 3. 유력자를 모방한다. 인간은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존경, 인정, 칭송, 지위를 안겨주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인정과 존경, 타인의 칭찬을 즐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동의 매력을 느낀다. 챕터 10.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 그 자체,
현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말해준다. 신경과학자들은 감정과 느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결정 능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감정과 느낌이 무엇을 추구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동작 신호임을 말해준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나쁘다고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요약하면 우리의 특정한 열망과 습관들은 실제 마음속 근간에 자리한 동기들을 다루는 시도다. 어떤 습관이 어떤 동기를 성공적으로 다루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습관 역시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움직임이 제한되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저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오히려 자유를 주지요.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침대를 떠날 수도 집을 나설 수도 없을 테니까요. 이런 관점 변화는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떤 습관에 관해 결함보다는 이득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설정하고 어떤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운동에 대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자 도전해야 할 과업으로 여긴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보자. 나쁜 습관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과 관계된 연상 틀을 바꾸는 것이다. 파트 4.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챕터 11.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느낌이다. 각 감각들이 전달되는 경로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반복함으로써 길을 만들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인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도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즉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의 기반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만들어라. 이제부터는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자. 챕터 12.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인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수에서 농업 전파 속도는 아메리카 대륙보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두세 배 더 빨랐다고 했다. 식량 생산 증가는 더 빠른 인구 성장을 이끌었다. 인구가 많아지자 더 강한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도구들을 더 잘 갖추게 됐다.
농업 전파는 세계적인 규모로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동기가 행동 변화의 주요 요소라고 알고 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면 실제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동기는 게으르게 지내는 것, 편리한 일을 하는 것이다.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우리는 습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습관이 가져다 줄 결과다. 장애물이 클수록, 즉 습관을 들이기 어려울수록 내가 되고 싶은 상태와 멀어진다. 이것이 습관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의도한 목적을 위해 공간을 조직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더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들은 많다.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연필, 볼펜, 노트, 그림 도구들을 책상 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어라. 운동을 하고 싶은가? 운동복, 신발, 운동 가방,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한 개인으로, 부모로, 코치로, 관리자로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제대로 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 챕터 13.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2분 규칙이 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거의 어떤 습관이든 2분짜리로 축소할 수 있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운동복 입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이 뭔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선 안 된다. 그에 따른 행동이 도전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첫 시작 2분은 쉬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생산적인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이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분은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이는 습관을 쉽게 만들고자 단순히 쪼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작 과정이 의식이 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매번 같은 준비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 뭔가를 창작할 때 동일한 의식을 따르면 어려운 창작 과업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작가 칼 뉴포트는 중단 의식을 사용하는데 마지막 이메일함을 확인하고 다음날 해야 할 일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중단 완성은 그날 하루의 일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잠들기 전에 일관적인 작동 중단 습관을 들이면 매일 밤 적절한 시간에 잠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쓰기를 통해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포기하거나 완전히 그만둔다. 일기쓰기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결은 그것이 일로 느껴지는 지점 직전에 멈추는 것이다. 영국 출신의 리더십 컨설턴트 그렉 맥커우는 덜 구체적으로 쓰는 일기 습관을 세웠다. 그는 늘 일기를 쓰다가 지치기 전에 쓰기를 그만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글쓰기에 관해 이와 유사한 조언을 했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들은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아상을 강화한다. 만일 5일 연속 체육관에 간다면 비록 2분간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표 한 장을 던지는 것이다.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취하라. 파트 5.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챕터 14.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달력을 하나 놓고 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때 X 표시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습관 추적을 이용했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일 것이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어딜 가든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13가지 습관을 실행했는지 추적했다. 그 목록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할 것, 하찮은 잡담을 피할 것 같은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노트를 펼쳐 자신이 한 일들을 기록했다. 나중에 프랭클린은 이를 대중화하여 인류의 습관 추적이라는 큰 선물을 남겼다. 습관 추적의 이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2.1. 습관 추적은 분명하다. 마지막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달력을 봤을 때 습관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긴다.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식습관 일지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더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습관 추적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이 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측정은 이런 맹점을 극복하게 해주며 실제로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준다. 2.2. 습관 추적은 매력적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각각의 작은 승리들은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습관 추적은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시각적 증거를 제공한다. 내가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교묘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2.3. 습관 추적은 만족스럽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한 가지 항목을 지우는 것, 운동 일지에서 시작했음을 표시하는 것,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 파트 U.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챕터 15.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경쟁할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과 의사 거버메이트는 이렇게 썼다. 유전자는 어떤 성향을 갖게 만들기는 하지만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성향이 맞는 분야는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열정을 깨우고 타고난 능력에 부합하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만한 곳에서 야심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습관에는 그 기전의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서부터 결혼이나 이혼 가능성, 약물이나 알코올, 니코틴 중독 성향에 이르기까지 유전자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행동 유전학자 로버트 플로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닌 특성이 유전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실험들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일한 요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고유의 유전적 요소들은 함께 묶여서 우리의 특정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성격에 관해 가장 입증된 과학적 분석은 빅5로 행동을 5가지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이다. 1.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것에서 신중하고 일관된 것까지. 2. 성실성,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것에서 느긋하고 즉흥적인 것까지. 3. 외향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것에서 고독하고 내성적인 것까지. 4. 친화성, 친절하고 다정한 것에서 도전적이고 무심한 것까지. 5. 신경증, 성마르고 예민한 것에서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것까지.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온화하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옥시토신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의 감정을 증진시키고 자연적인 항우울제로 기능한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감사 메모를 쓰거나 사교 행위들을 조직하는 것 같은 일에서 확실히 두각을 드러낸다. 신경증은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화를 잘 내고 걱정이 많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신호들에 민감할수록 신경증적 성향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는 습관들을 세워야 한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습관을 골라라. 어떤 습관이든 당신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형태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즐거워야 한다. 챕터 16.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골디락스 법칙이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된다. 딱 들어맞아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그 습관을 가능한 한 쉽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습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습관이 확립되면 작은 방법들을 이용해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작은 발전들과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그 일을 하게 해준다. 골디락스 존에 이제 막 진입했다면 몰입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다. 몰입은 특정 활동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로 존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느낌을 수량화하려고 애쓴 결과 우리의 현재 능력에서 대략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 몰입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관리 가능한 수준만큼 어려운 도전, 즉 자기 능력에 언저리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 된다. 우리가 끝없이 이 일에서 다음 일로, 이 다이어트에서 저 다이어트로,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서 저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가지만 어느 날엔가 분명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온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출근하고 싶지 않아진다. 체육관에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진다. 글을 쓸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이핑하기가 싫어진다.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갈되었거나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전문가는 자신의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면 기분이 어떻든 그 습관을 계속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기분이 영 아닐 때조차 행동을 취한다. 그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걸 계속할 방법을 찾는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에 끝없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챕터 17. 습관의 반격. 습관의 긍정적인 측면은 의식하지 않고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리한 측면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자잘한 실수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만 여긴다. 그러니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엘리트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턱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특별해지기를 기대할 순 없다. 습관은 필요하다. 그러나 숙련을 이루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숙련에 필요한 건 자동화된 습관과 의도적인 연습의 조합이다. 습관, 의도된 연습, 숙련. 습관을 체득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숙고와 복기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해준다.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1. 내 인생과 이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2.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답게 살고 일할까? 3.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주기적 숙고와 복기는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되돌아가고 어떻게 내 습관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지 상기시키는 도구다. 나의 습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때, 노력을 줄이고 근본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할 때를 알려준다. 습관은 수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우리를 이전의 사고와 행동에 가두기도 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을 때조차도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구하지 않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기적으로 과거의 습관과 믿음이 여전히 자신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기인식 결여는 독이다. 숙고와 복기는 해독제다.